참 이제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는 그냥 보통 이런 지방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해왔던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감자만 팔고 그러던 것은 이제 달라. 우리 여기서도 반도체, 바이오, 뭐 미래, 차, 수소산업 이런 것을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산업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 7대 미래 산업이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연계되지 않으면요. 기업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그 규제 완화, 지방세 감면해서 혜택만 주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비전은 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민의 공감 없는 이제 산업 정책은 뭐 사상 누각이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과 또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은 뭔지 다양한 견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외와 차별 또 희생을 강요받았던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타 광역시도 대비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성장 원동력을 얻어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자도로 거듭나긴 했지만 개발과 시행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현실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이 시간 토론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인데요. 강원도가 어떻게 해서 특별자치도라는 새 시대를 맞게 됐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대 공약에서 특자도 언급도 있어 왔고요. 지난 도정에서의 특별자치도 논의와 또 도입되기까지 과정을 박지은 부장께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탄생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어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 네. 정치적인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강원 특별자치도의 탄생은 사실 이제 한편의 정치 드라마였다.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강원 특별자치도를 이제 공약으로 들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역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이제 문재인 후보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공약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19대 대선 2017년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다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이제 공약을 해요. 네. 이제 이후에 2022년 20대 대선이었죠. 이제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대선, 지난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했으니 이 3차 개정에 대한 조기 그 개정의 약속을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역대 18대 대선부터 해서 이제 그 21대 대선까지 이제 여야 주요 후보 5명의 후보들이 뭐 이제 그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특별자치도를 메인 공약으로 들고 나옵니다. 네. 뭐 이게 바로 뭐 이제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각각 다른 깃발을 들고서 이 강원도의 이제 표심을 공략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2022년 3월 9일에 20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22일이 지나서 6월 10일에 이제 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도지사 선거 또 이제 메인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가의 동침이 됩니다. 이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너도 나도 이 특별자치도를 이제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로 강원도를 공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찾아옵니다. 당시에 이제 민주당 그 이광재 도지사 후보가 원주 갑의 국회의원직을 이제 사퇴를 하고 이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당 지도부에 단판을 제안을 하겠다.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강원 도민께 드리는 저의 첫 선물이 될 것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지사 선거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21대 국회 이제 1호 법안을 강원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한 것은 이양수 의원인데 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죠. 이거는 이양수법이다. 그래서
이광재법이냐, 이제 이양수법이냐 이런 정치적인 공방들이 또 이제 흥미롭게 이제 펼쳐집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지방 선거를 관통을 하면서 뭐 평화도 빠졌죠, 경제도 빠졌죠. 그래서 이제 강원 그 특별법,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말 발빠르게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해피엔딩이 되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타협이 이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것이고 이제 박근혜 또 문재인 정부가 모두 완성을 하지 못했던 이런 대작이 이런 정치적인 드라마 속에서 피날레가 이제 되면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대선과 지선에서의 강원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법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까지 정리해 주셨는데, 교수님,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 분류와 규정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또 도입 의도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우리 지방자치법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종류입니다. 하나는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네. 이게 특별시는 이게 이제 수도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일본 도쿄도 그렇고 파리시도 그렇고 워싱턴 DC도 그렇고 수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그 대우를 해주는 특별시고요. 그리고 서울 특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시군구 이렇게 나눠져 있죠. 물론 기초도 뭐 100만 이상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라는 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자치도라 두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뭐 사람들은 그래요. 이 좁은 뭐 이 땅덩어리에 뭔 지방자치를 하느냐, 분권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요.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커요. 이런 측면에서 각 지역별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대두 배경이고, 또 하나는 그 자치권을 이게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부여하는 것보다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일종 분권형 실험 네.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도입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균형 발전이죠. 이런 측면에서 특별한 그런 권한을 주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균형 발전하고 국가의 그 전반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이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네. 개념을 우리 법에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또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시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요. 그리고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마쳤습니다. 각 특자도와 특자시의 출범 배경,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세종은요. 중앙정부의 목적과 의도에서 중앙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발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규제도 굉장히 완화했죠. 근데 전북과 이 강원도는요.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했으니 그냥 권한이 있어서 제주와 세종시에 비해서 현격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자유도시를 건립하겠다는 노무현 당시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했죠. 그리고 지방 분권에 대한 하나의 실험장으로서 제주 뭐 섬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했고요. 네.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게 네.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인구 규모가 새로운 워싱턴 DC와 같은 새로운 뭐 수도를 하나 만들려고 한 거죠. 물론 행정 수도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 이 세종특별시 특별히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가 했다고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아까 그 우리 정치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평화특별자치도였어요. 평화라는 평화특별자치도. 해다가 이제 김진선 우리 저 김진태 도지사님 오시면서 산업형 이런 그 접경형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죠. 네. 이런 측면에서 추진이 됐고.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 소멸이 너무 심각한데 이 지방 소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소위 그 농생명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전북도가 이제 네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부각이 됐죠. 이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도 그럼 우리도 네. 이런 게 이제 막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런 개념이고 뭐
대구 경북 특별시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지금 대전 충남도 만들어 달라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하게 있는 배경으로 등장되는데 출범 배경과 의미가 지금 있는 4개의 이 특별자치시 자치도가 조금 다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와 또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 4개의 특별자치도와 특별시가 탄생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특자도가 필요한 건지 중요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까지 중앙 집권적인 국가 발전 시스템을 유지를 해왔어요. 예. 이런 박정희 정부 시대 때부터 소위 이 중앙 정부가 경제 개혁을 추진을 해서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해왔어요. 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에 너무 불균형이 너무 심각해서 국가 지금 50% 이상 인구가 밀집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능과 역할이 수도권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행정 수도를 옮기겠다는 이런 그 정부의 정책까지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행정 체계의 변화라는 것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요. 중앙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 정부에게 주는 소위 지방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각 지역의 특성별로 조금 다릅니다. 전북 네. 다르고 강원 다르고요, 경북 다르고요, 특성이.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런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특별자치도를 좀 더 활성화돼 있고 궁극적으로는요. 저는 지금 특별을 준다고 하는 권한이요. 사실은 보편적으로 지방정부, 광역정부에 줘야 될 권한이에요. 이걸 네.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은 전 행정학 교수 입장에서 특히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네. 당연히 지방정부에 줘야 될 걸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너무 많이 갖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요. 지금 이 경우에 보통 지방정부에게 모두 줘야 될 정도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저는 다른 지방정부에 똑같이 보낼 필요가 있다. 다만 네. 지금 과도기적으로 강원도, 전북에 이제 특별한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준 연방제에 준할 정도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는 날이 곧 오리라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지방 분권을 위한 권한이 어느 정도나 이양이 되는지 그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 부장님 특자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권한과 특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출범 당시 이런 준비나 요건이 좀 충분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뭐 사실 출범 당시에는 뭐 이름뿐인 특별자치도였죠. 그랬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의 이제 냉혹한 현실이었는데.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006년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차원의 분권 실험장이었고요. 네. 2012년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 이제 중앙 행정기관의 이런 이전을 통해서 행정의 기능을 분산을 하자. 그래서 이제 23년에 강원, 24년에 전북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저는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개정을 해 나가는데 특별하다고 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거. 그래서 그 특별함을 정말 제대로 채워가는 것이 이제 그 진정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스위스의 그 자치분권 현장을 취재를 이제 갔었어요. 네. 이제 스위스 하면 이제 자치분권 선진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위스 취재 현장에서 이제 직접 확인을 했던 것은 지방이 국가를 만든다 이런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취재 현장에서 또 하나 좀 충격적이었다고나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좀 이제 내리에 강하게 남는 게 네. 이제 스위스의 그 트루가우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우프트필 고트하우스라는 이제 작은 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이제 이 마을에 한 인구 2천여 명이 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이 식수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수 시설이 무슨 뭐 전통 우물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산속 깊이 있었는데 정말 이 데이터 정보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었고 네. 이렇게 컴퓨터로 다 조정이 되고 근데 그거를
주민이 책임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나서 첨단 시설을. 네, 그래서 너무나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취재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던 것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렇게 식수 되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고 지자체하고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살아있는 지방자치다. 그리고 이제 보조성의 원칙이 살아있다라고 이제 여실히 느꼈고요.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정부는 이제 국방하고 외교만 이제 담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에 해당하는 칸톤, 그리고 이제 기초 지자체에 해당하는 이제 개마인대가 이제 각각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스위스 각 지역에서는 이제 세율을 스스로 결정을 하는 데가 네. 있습니다. 이 또한 좀 놀랍죠. 그러네요. 이 세금의 세율을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스위스의 이런 칸톤, 이 개마인대, 이 지방 정부들이 정말 경쟁력 있는 뭐 최선의 경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위스 현장과 우리나라의 지금 자치분권, 특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사실 자기 결정권을 가졌지만 좀 자율성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네. 걸음마 단계에 있고 좀 무색하지 않나. 그래서 뭐 이제 스위스는 18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래 이 177년간 이런 시스템을 계속 주민 중심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정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스위스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좀 제대로 또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좀 흡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갈 길이 참 먼 것 같네요.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죠. 여기에 대한 의견 예, 어떠신지? 지금 우리 그 박 부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스위스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스위스 사례의 핵심은 재정분권이에요. 재정분권. 우리가 분권을 얘기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권한이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라고 요약하면 하나는 네. 자치입법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 권한이에요. 세계적인 그 글로벌 기업인 네슬레인가요? 그게 개마인데 작은 인구 2만 되는 작은 프랑스, 스위스 도시에 유치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재정 분권이 하냐면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잖아요. 네. 법률에 의해서 조세를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죄형 법정주의고. 그런데 이 세금을요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요 기재부에서 기급을 내요. 교수님 이런 얘기하면 특히 기재부 공무원들은 맡겨놓으면 나라 거들납니다. 네. 쟤들 큰일 납니다. 곳간 거들납니다. 기재부에서 틀어지고 재정분권에 대해서 해요. 물론 재정분권의 약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부익부 빈익빈 될 수 있는 소지가 워낙 많아요. 이게 세원의 분포가 지금 불균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면 지방이 거들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스위스 같은 사례를 보면 거들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균형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분권이 스위스 사례를 보면 망하지 않는다, 거들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게 대표적인 그 사례고요. 사실은 재정분권 없이 하는 거는 이건 무늬만 있는 거지. 아무 권한만 주고 재원이 없으면요. 이건 정말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분권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게 이제 국고 보조율을 상향해 달라. 국고 보조율은 매칭 펀드예요. 6대 4로 하든 7대 3으로 하든지 5대 5로 하는데 이게 국고 보조율을 좀 상향해 달라. 그다음에 이 국고 보조 그러니까 보통 교부세의 비율을 좀 올려 달라.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정 특례를 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 우리 염두에 두는 것은 자율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재정 특례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요. 이게 내지만 지방채도 우리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도 해줄 수 있거든요. 자칫하다 보면 재정 위기로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은 이건 옛날 식입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재부를 지금 다시 손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재정분권도 문재인 정부보다도 훨씬 더 저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해선 자치입법권과 재정 권한이 반드시 특별자치도로 상당 부분 이양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자치권 확대와 정책 실행의 근거가 되는 이 강원특별법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시행 후에 두 차례 개정을 거듭해서 현재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별자치도가 기능하는 데 있어서 강원특별법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근거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권한을 이게 이제 입법권을 주고 권한을 주고 행정 권한을 주고 하는 근거가 여기 특별법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재정 특례를 부여할 때도 이 특별법에 근거되고요. 규제 완화도 이 특별법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 특별법이 우리가 이제 그 강원 특자들을 움직이는 구동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기에는 제대로 뭐 이 특별법에 별로 이제 그때는 껍데기로 출발했죠. 그러다 2차 개정, 3차 개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알곡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국회가 이제 되게 구동하는 장치를 보면 국회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 특별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고 그리고 이 시행령 속에서 이제 재정특례 규칙을 재정특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는 거죠. 아까 제가 본 뭐 교부세 산정 방식이라든가 지방세 감령이라든가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재정을 할 수 있는 것들 여기 이제 담기 때문에 네. 특별법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3차 개정안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김진태 지사 다른 것보다도 이 3차 개정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담을 수 있다면 그건 가시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런 정도로 3차 개정안이 중요하다. 아마 강원도 지사님께서도 여기 아마 성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3차 개정안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야 될 그런 그럼요. 시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간판만 특자도로 바꾼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은 없을 텐데 특자도 출범만으로 당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여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처럼 절차에 있어서 또 다른 또 맹점도 있을 텐데. 맹점이 있죠. 중앙정부의 비협조가 아니고 거부감이에요. 아, 거부감이요. 제가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 때 지방양 추진위원회부터 제가 그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예.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나면요, 지방 분권에 대해서 거의 뭐 알레르기처럼 거부해요. 그래서요, 이 권한을 만들면요, 그 자기들 필요하고 민원만 그런 거 주려고 그래요. 소위 알짜 안 주려고 그래요. 20년 동안 해온 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 DNA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요. 문의만 자치예요. 중앙부처에서 알맹이는 뺍니다. 이게 이제 아까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게 중앙부처의 비협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국조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단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개개 부처별로 설득하려면 하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조실에서 만들어서 이제 컨트롤하는 이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벌 권한을 만들어도요. 이게 실효성 문제예요. 지금 환경 영향 평가 권한을 환경부에서 하던 것을 협의하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고시 범위를 어디까지 주느냐. 그리고 군사보호 해제도요. 해제권이 아니고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그래서 곳곳에 사실은 맹점이 있어요. 네. 또 다른 맹점은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과 시스템. 이게 또 갖추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대폭적으로 가져왔다고 그래도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갖고 있는 이 인식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리고 권한에 따르는 이 곳곳에 그 이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디테일을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역량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삼박자로 갖추지 않으면 사실 껍데기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 부분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역량 강화,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 부장님,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난 개정안 핵심이 4대 규제 효파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이 개정안의 핵심, 이 농업 산림, 이제 군사.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제가 해제가 됐는데 이 축구장 2,000개 면적이 이제 규제에서 해제가 됐어요. 네. 이제 농업 분야를 이제 보면은 이제 절대 농지, 이 농업 행위만 할 수 있는 이 절대 농지가 금고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절대 농지는 이제 말 그대로 절대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 재산권 행사의 아킬레스건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택이나 상업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계획으로 이제 농지의 활용도가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다만
다만 해제 면적이 이제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이제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산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강원도 면적의 이제 한 82% 산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산림이 규제가 점점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이제 보물 창고로 변모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이 산림이용진흥지구 이제 제1호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제 7년간 정체했던 이런 생태 관광 안보 이런 그 관광 조성 사업이 이제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고요. 네.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춘천 사막산 또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뭐 행성 태기산 이런 5개 후보지 사업들도 이제 대기조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앞서 이제 김진태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환경부 장관 권한을 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갖게 됐어요. 그렇죠. 이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게 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 중앙 정부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강원도 스스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8건 중에서 이제 2건을 완료를 했고 6건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효과를 본 것도 있는데 이제 군사시설 규제 완화. 뭐 이제 강원도 뭐 전 세계 유일 분단도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법 시행으로 이제 강원도는 전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군사 규제 이제 해제 건의권을 갖게 됐는데 이제 물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건의권이라는 거 맹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맹점을 뜯어 고치는 것이 네. 이제 개정안에서 이제 계속 단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거 15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특별법 시행 1년 만에 이제 이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성과로 보답을 됐고 그래서 이제 4대 규제의 혁파가 증명한 논리는 규제는 이제 족쇄였고 특례는 날개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특별하게 채워 나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시행 1년 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김 지사께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부장님은 그러면 여러 성과를 꼽아주셨어요. 어떤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 단순히 면적으로만 보면 이 군사 분야입니다. 군사 분야. 이 392만 평이라는 뭐 압도적인 숫자니까요. 그래서 근데 또 의미의 무게로 따지면은 저는 좀 이제 농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싶은데 이제 지금까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진흥 지역이 이제 한 35만 평 정도가 해제가 됐어요. 이제 반면에 이제 군사 규제 해제 이 숫자상으로 보면은 392만 평 되게 어마어마한 되게 화려한 수치이기는 한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좀 체감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뭐 6천여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 투자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체감 정도가 낮은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아무리 큰 숫자라도 그래서 실제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허상에 그치기 때문에 네. 이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백문이 불여 일견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 땅이 해제되고 내가 재산권을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보여줘야 되고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냐 아니면 크지만 추상적인 변화냐. 이제 어느 쪽이 또 의미를 둬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도민들께서는 이제 작지만 실제 확실하게 변화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더 두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 농촌진흥지역 해제가 가장 큰 성과였다. 네, 이렇게 내 땅에 내 평가하시는 권리를 찾았으니까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이 4대 규제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까지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핵심적인 게 여기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 강원도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이죠. 군사 접경지역에 묶여 있죠. 절대 농지로 묶여 있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인 틀을 좀 벗겨줘야 강원도에서 뭘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틀을 깨워줬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이 규제 완화는 뭐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당장 성과가 오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유념해 둬야 될 것은요. 우리 강원도와 사람들이 왜 옵니까? 천전의 자연 환경, 시설 이런 거 보고 오잖아요. 수도권 휴가지 오면 강원도 오는 사람들 왜 오겠어요? 월드에 뭐 어드벤처 더 좋은 거 수도권에 더 많은데 그래서 이 규제 완화가 사실상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자연 보호, 생태 변화. 지금 뭐
기후 위기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인제군의 캐치프레이가 뭡니까? 하늘이 내린 천혜의 자연 이러잖아요. 이게 규제 완화로 점점점 훼손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또 딜레마예요. 강원도 갖고 있던 그 좋은 장점들이 규제 완화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이게 사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두 가지 가치가. 이걸 어떻게 적절히 조화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제주도 특별자치도 해가지고 제주도 개발로 난개발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제주도가 훼손됐습니까? 투자로 인해서. 네. 이런 것 강원도가 다시 발벌 전철이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또 후회할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세대만 편하게 하자고 규제 완화 다 하고 나면 우리 후손 세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연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완화, 환경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또 조화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가 우리에겐 큰 숙제로 남겨졌네요. 그럼요. 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과 가능성까지 들어봤고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새 역사의 장을 열고 각종 특례로 정책을 펼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사이 특자도는 과연 강원도민의 삶에 얼마나 스며들었을까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시행 1주년을 맞아서 실시한 조사가 있었는데 도민 10명 중에 9명이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출범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시행 전에는 매우 잘 알고 있거나 대체로 알고 있다가 61.5%였는데 시행 1년 후에 91.7%로 상승을 했네요.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64.3%가 아직은 특자도 출범에 따른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도민이 직접적으로 느낀 체감도와 인식 아직 못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 또 실제 도민 체감 사이 괴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유,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삶이 달라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답이겠죠.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 강원특별자치도 이 출범의 배경이나 이제 그런 의미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여러 뭐 정책 기사들, 기획 기사들 뭐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도민들께서는 아니,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다는데 우리 지역이 뭐 좀 더 잘 살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삶이 좀 뭐 더 높아져야 되는,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민들이 묻는 것은 단 하나. 내 삶이 나아졌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차 개정안에 뭐 의료, 원격 의료 이제 규제 해소하는 네. 것, 그다음에 이제 국제학교 유치하는 것, 의료 복지 교육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례들이 제대로 담겨서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농지가 이제 해제된 것처럼 네. 혜택을 받아야 뭐 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 자부심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 스위스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이제 주민들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을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도민들하고 더 호흡을 잘 하면은 이제 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이제 사실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지역 소멸 위기 굉장히 심각하죠. 이 문제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을 해서 이제 지역을 잘 살게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군단위 지역 뭐 지역 사라질 위기입니다. 인구 계속 줄고 뭐 아기 울음소리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 동네 병원 뭐 없어지고 있어요. 네. 아픈데 뭐 갈 병원도 없고 오지에서 나올 교통편도 여의치 않고,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다?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별자치도는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진짜 자치는 도민 그리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될 때 스위스처럼 주민 중심의 주민 자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지금 백지인 부장 얘기 들으셨듯이 도민 체감의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도가 추진하는 특자도 정책과 도민이 바라는 그리고 기대하는 정책의 간극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요. 이제까지 쭉 하는 게 법과 제도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특례를 달라, 규제를 완화하라, 뭐 이 권한을 이양하라, 이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농촌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서 네. 농촌 활력지역을 했다. 이게 내 농업 소득에 뭐가 도움이 됐고 일자리에 뭔 도움이 됐지, 이거하고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그런 그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네. 없고요. 그보다도 제가 더 중시하는 건 지금까지 쭉 턱자도가 진행되는 사업 개발하는 걸 보면요. 도청 중심이에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도청에서 권한을 갖고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군구 입장에서는요.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중앙정부 하다가 뭐 도청 시어머니 하나 더 늘었냐? 왜 모든 걸 도청 중심으로 해? 물론 처음에 할 때 시군구에서 뭘 해야 될 건 받았죠. 그럼 모든 컨트롤 타워를 도청에서 장악해서 턱자도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초기에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도청 중심으로 국회의원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야 되기는 그런 전략상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자치라는 거는 이게 지금 각 시군구 주민들의 참여 없이 하는 것은 이건 자치가 아니죠. 또 다른 도청 중심의 네. 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과감히 시군구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고 중앙정부 대신 도청이 들어온 이 의사결정 시스템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 네. 성과시킴 중심에서 지금 이 도민들이 내 마을에 뭐가 바뀌었지, 내가 다닌 학교에 병원 일자리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광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지 않으면 중앙정부 중심에서 도청 중심으로 됐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산과 또 행정 주도권이 각 시군으로 내려오는 게 관건이 되겠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잘 들어야 되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박 부장님, 강원도를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출범한 특자도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관심과 인지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런 의견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체감하는 게 얼마나 깊이 있고 이제 진정 소통이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우리가 지금 인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체감, 느끼는 거 이거 다릅니다. 그런데 인지는 체감이다. 이런 공식을 과감히 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봐요. 정책, 스토리, 주민 참여. 이제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일단 이 정책을 봅니다. 정책,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해서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한 축구장 200개 면적의 규제 해제가 됐어요. 예. 근데 여기서 연결을 해야 되죠.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내 동네 병원, 뭐 내 아이 학교, 내 삶의 질은 높아졌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실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스토리 있어야죠. 이 성공 사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자치도 출범했더니 진짜 우리 마을 이렇게 잘 살게 변했어. 그다음에 우리 가족 예전보다 더 나아졌어.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 첨단 미래 산업 덕분에 우리 강원 도민으로서 특별자치 도민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여기에 계속 오래 정착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참여, 주민 참여 중요하죠. 제가 스위스 취재 현장에서 이제 목격을 했던 것처럼 도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네.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2026년 되면 강원 특별자치도 이제 3주년이 되잖아요. 이제 그때 돼서는 1단계 평가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개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좀 껍데기만 자치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강원 특별자치도는 브랜드잖아요. 브랜드는 또 약속이고 또 이제 체감을 잘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네. 정말 특별함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정책의 주체가 주민이 돼야 된다. 이제 재정 관련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권한이 늘고 자율성도 확대되고 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 강원 발전 미래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있는데 재정과 관련 우려가 상당하단 말이죠. 특자도로서 각종 특례를 실천하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예산은 정말 원활하게 특례를 통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 재정 자립도도 약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여러 부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또 타시도의 사례 혹은 유의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딜레마죠. 지금 권한을 주고 예산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를 이건 사실 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네. 모두의 말씀드렸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강원도에만 집중적으로 주기 어려운 이유는요. 타 시도 17개 시도 있잖아요. 네. 왜 강원도 저희들이 뭔데 저기만 줘? 이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반대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율성을 강화하면요. 이게 재정 자립도 문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2006년과 2023년도에 보니까요. 재정 자립도가 2006년도 출범할 때는 한 40%였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26%뚝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 뭐냐면 중앙정부의 지원과 이런 걸 받음으로써 자생적인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요. 뭐가 또 눈에 띄냐면 지방채 규모가요. 2026년에 비해서 2023년에 한 2.5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재정 위기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우린 뭐 지방자치제 도산하지 않잖아요. 일본은 지방자치제 도산하잖아요. 네. 외국 같은 우리는 지방자치 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권한을 주면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 이게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데 제일 쉬운 게 지방채 발행,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해 주는 그럼 어디서 재원을 확보합니까? 이게 재정 위기에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세종시는 중앙정부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세종시는 거의 중앙정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의존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강원도가 알펜시아 이후에 재정 상태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갈 수 있는 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원이라는 건 부익부 빈익부이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이 측면에서 재정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김진태 이 도정에서의 재정 상태가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태가 돼 있잖아요. 여러 뭐 이런 그 사업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 문제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부장께서는 다른 시도와 뭐 갈등을 빚을 만한 요인은 없을지 혹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측면은 없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좀 이제 들여다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50.7%의 경고가 나옵니다. 이 서울, 경기, 인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단 11%만 차지하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50% 이상 넘는 인구가 다 쏠려 있어요. 말 그대로 뭐 수도권 블랙홀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거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그냥 생존이잖아요. 네. 생존. 지금 지역 소멸로 인해서 지역은 이제 뭐 사실상 존립의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와의 이제 정률적인 비교는 좀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딜레마이긴 하죠. 이 특례가 기회인가 아니면 국가에 대한 의존인가. 그 제주의 그 보통교부세 뭐 이런 정률로 하는 것도 양날의 검이 됐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재정 자립도가 이제 약화는 됐지만 그런데 이 딜레마를 잘 뚫어가려면 저는 좀 이제 타당한 논리를 강원도만의 논리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이 특례라는 것은 생존,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저항이다 이런 부분들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공약 사업과의 연계성 네. 이 부분들. 근데 물론 이제 타 시도가 당연히 왜 강원도만 특례를 주고 왜 혜택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논리를 어떻게 명분 있게 깨느냐. 그렇기 때문에 4개의 특별자치 시도가 이제 제대로 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제 이 수도권 인구가 이미 50% 넘었는데 앞으로 60%, 70%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논리를 이제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특례는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가운 소식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현행 예비 타당성 제도를 좀 네.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예타 제도가 사실 이제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가 돼서 뭐 비수도권은 이제 예타 통과가 정말 너무 어려웠었는데 여기에 이제 균형 성장이라는 항목을 이제 추가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이 뭐 저출생, 뭐 이제 지역 소멸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정성 평가의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권한과 재정 관련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 시간 동안 각종 규제를 풀고 또 산업을 키우는 성과가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산적해 있죠. 이제 마무리 발언이 될 텐데 남아있는 과제, 강원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제주 사례를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도의 인구도 늘고 재정 규모도 늘었지만 제주도민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면 네. 나의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특자도 있냐 이거죠.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특자도가 운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주도가 저렇게 제주도민들이 특자도 되고 저렇게 중앙정부에서 권한도 주고 예산도 줬는데 도민들은 더 행복감이 떨어졌을까? 네. 유심히 보고 우리는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나만이 살겠다는 특자도가 아니에요. 나만 특별히 지원해주고 하자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과 접목된다는 걸 보여줘야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투자의 매력이 있고 타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고 그 타 지역도 지금 얼마나 강원도만 왜 주는데라는 걸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그런 걸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만 윈윈할 수 있고 네. 모든 지방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은 부장께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 지방, 지역의 위기는 곧 그대로 국가의 위기와 직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대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았습니다. 이 30, 이립이죠. 그냥 직역을 하면 이제 서 있다라는 것인데 네. 이 서 있다라는 이 이립에 있어서는 인생의 뼈대를 단단히 구축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단단하게 그 뼈대를 세워야 될 때라고 보고요. 특히 또 이제 아까 그 주민 참여 중심의 이런 자치분권 현장, 스위스가 정말 많이 거론이 되는데 네. 한반도의 스위스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민 참여, 그 도민을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 대상을 넘어서 함께하는 주체로부터 이제 같이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치분권의 중심은 역시 주민과 지역이고 거기에서 이제 분권 참여 이렇게 주민의 융합하는 이 모습들로 잘 되어야 한반도의 스위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네.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강원 이즈 스페셜이 만들어질 수 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서 강원도의 앞으로 나갈 과제 또 다양한 산적한 문제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다양한 의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 사이 수많은 권한을 이양받아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양적인 성장은 이뤘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질적인 성장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당장의 실익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걸음마 잘 뗐으니까 앞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게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그리고 도민께서는 관심과 응원을 이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